그 저렴한 연봉으로 내 남편 평가하지 마.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건 넌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니까. 폐와 영혼을 통째로 뱉어낼 듯한 처절한 기침 소리였다. 서울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복도의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묵은 먼지가 뒤섞인 매캐한 냄새가 떠돌았다. 김은성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모서리가 닳아버린 가죽 가방끈을 양손으로 힘주어 비틀고 있었다.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육중한 진료실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마치 녹슨 톱으로 심장을 켜는 듯했다. 엄마의 목소리였다.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의 시선은 은성을 향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들린 차트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직업적인 냉담함은 사형 선고문보다 더 절망적이었다. 대략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서둘러 수술하지 않으면 올겨울 첫눈을 보는 것조차 욕심일 겁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벼웠다. 마치 오늘 점심 샌드위치 속에 들어갈 재료를 이야기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못이 되어 은성의 고막에 콱 박혔다. 은성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병원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앙상하게 마른 엄마의 손이 떠올랐다. 바로 어제 엄마는 옆집 사는 은성이보다 2살 어린 민지가 벌써 둘째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딸은 집에 데려올 남자 하나 없냐고 한탄했었다. 내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만 볼 수 있다면 엄마는 여한이 없겠다.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웃으면서 내 아빠 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은성이 잠 못 드는 수많은 밤을 맴돌았다. 그리고 지금 그 저주는 현실의 카운트다운으로 변해 있었다. 은성은 자신이 어떻게 병원을 빠져나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늦가을의 바람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광화문 거리를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신호등 앞에 서서 횡단보도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들 어찌나 바쁘고 어찌나 세상에 잘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오직 그녀만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외로운 영혼처럼 느껴졌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결혼정보회사의 두 매니저가 보낸 메시지였다. 은성은 휴대전화를 바로 꺼내지 않았다. 내용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뻔했다. 동대문에서 도매업을 한다는 이혼남인데 아이가 둘이라거나 머리가 벗겨진 세무회계사를 만나보라는 독촉일 것이다. 자신은 죄인이었다. 엄마가 눈을 감기 전에 그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한다면 그녀는 씻을 수 없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다. 은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로 들어오자 기침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손가락이 마침내 녹색 통화 버튼을 눌렀다. 매니저님, 김은성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살아있는 남자라면 그리고 가장 빨리 결혼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만나겠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은성은 감정 없는 맞선 기계처럼 살았다. 카페 좌석은 계속 바뀌었고 맞은편에 앉은 얼굴들은 기름진 중년 남성에서부터 거만한 마마보이로 바뀌어갔다. 어떤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연봉과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물었고 어떤 남자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녀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리고 10번째 만남이었다. 그날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어두컴컴했다. 은성은 뚝뚝 물이 떨어지는 우산을 접으며 강남구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카페로 들어섰다. 빗물에 젖은 하이힐이 걸을 때마다 찍찍 소리를 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비참함이 밀려왔다. 이번 상대의 이름은 최연준이었다.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러 번 세탁한 듯 낡고 소매 끝이 약간 해진 감색 정장 차림이었다. 발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야위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얼굴이었다. 앞서 만났던 남자들의 눈에 서려있던 계산과 욕망 대신 깊은 우물물 같은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연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약간의 수줍음이 묻어났다. 은성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내밀었다.
그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손으로 쓴 계약서였다. 안부를 물을 시간도 상대를 탐색할 여유도 없었다. 어제 엄마가 피를 토했기 때문이다. 남은 시간은 시간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다. 최연준 씨,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은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하게 보이려 애썼다. 저는 결혼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즉시요. 동의하신다면 오늘 바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죠. 최연주는 갑작스러운 전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들고 있던 저렴한 아메리카노 잔이 살짝 흔들리며 짙은 갈색 액체가 튀어오를 뻔했다. 그는 은성을 바라보았다. 흑백이 분명한 그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 그리고 뒤이어 깊은 호기심이 떠올랐다. 이유가 뭡니까? 그는 딱 그 한마디만 물었다. 어머니가 곧 돌아가세요?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은성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랫입술을 피가 맺힐 정도로 꽉 깨물었다. 황당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당신은 고아라 복잡한 가족 관계도 없고 저도 가진 돈이 없으니 결혼식도 예물도 필요 없어요. 그저 종이 한 장이면 돼요. 그 대가로 저는 최선을 다해 좋은 아내가 될게요. 어머니가 떠나실 때까지만이라도요.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유리창을 미친 듯이 때리는 빗소리가 카페 안에 흐르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 소리를 집어삼켰다. 최연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조항이 빼곡히 적힌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거친 종이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문질렀다. 은성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가 된 기분이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정말 끝이다. 이윽고 최연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이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고요해졌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은성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하겠다고요. 결혼. 최연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 옆에 놓인 낡은 검은색 우산을 집어들며 말했다. 급하시다면서요. 그럼 지금 바로 가죠. 구청 업무가 5시 반에 끝나니까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서초구청을 나왔을 때 비는 이미 그쳐 있었다. 은성의 손에는 짙은 붉은색의 혼인신고 접수증이 들려 있었다. 너무 세게 쥔 탓에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그녀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사랑에 대한 모든 환상이 묻혔다. 병원으로 가시죠. 최연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무거운 가방을 건네받았다. 장모님 뵈러 가야죠. 은성은 만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의 남편이 된 남자를 돌아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석양이 그의 다소 마른 어깨 위로 금빛 테두리를 두르고 있었다. 고마워요. 은성이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병실 안, 소독약 냄새가 조금 옅어진 듯 했다.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아 있던 엄마는 혼인신고서를 보는 순간 그 탁한 눈동자에서 놀라울 정도의 생기를 뿜어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글자들을 어루만지던 엄마의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좋다. 정말 좋아. 우리 은성이 이제 보살펴줄 사람이 생겼구나. 엄마는 최연준의 손을 잡았다. 목소리는 비록 허약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연준 군, 우리 은성이 참 고생 많이 한 아이야. 앞으로 잘 부탁하네. 최연준은 노인의 말라비틀어진 피부와 검버섯을 전혀 꺼리는 기색 없이 엄마의 손을 맞잡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요동치던 모니터의 수치가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주치의조차 심리적 요인이 가져온 의학적 기적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은성은 병실 문가에 서서 침대 곁에서 엄마에게 사과를 정성껏 깎아주는 최연준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다. 이 남자는 그 저렴한 정장과 서툰 다정함으로 자신을 지옥 입구에서 끌어올려 주었다. 결혼 생활은 은성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난했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다. 최연준이 새들어 사는 곳은 성북구의 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
붉은 벽돌 건물에 반지하였다.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공기 중에 늘 눅눅한 곰팡내 같은 것이 배어 있었다. 이사하던 날, 은성은 고작 여행 가방 2개만 들고 왔다. 10여 평 남짓한 단칸방에 들어섰을 때 누렇게 변에 들뜬 벽지와 군데군데 찢어져 투명 테이프로 땜질한 장판이 눈에 들어왔다. 미안해요. 환경이 좀 그렇죠. 최연준이 문가에 서서 쭈뼛거리며 손을 비볐다.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길게요. 은성은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비하면 이 정도 가난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괜찮아요. 치우면 아늑할 거예요. 은성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 좁은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비록 계약 결혼이었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은성은 뼈대 있는 생활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기왕 결혼했으니 이 집을 제대로 꾸려가야 했다. 그녀는 구석구석 제습제를 놓았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저렴하지만 따뜻한 색감의 면천을 떼어다가 커튼을 만들어 달았다. 행인의 발목만 보이는 작은 창문을 가리기 위해서였다. 매달 25일은 최연준의 월급날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최연준은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은성에게 건넸다. 이번 달 월급이에요. 250만 원입니다. 최연준의 목소리는 성실했다. 교통비랑 점심값 빼고 다 가져왔어요. 살림은 은성 씨가 맡았으니까 알아서 써줘요. 은성은 봉투를 받아 들었다. 봉투에는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열어보니 5만 원권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서울에서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기엔 조금 괜찮은 월세조차 내기 힘든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이 남자의 노동이 담긴 전부였다. 용돈은 안 남겨요? 은성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셔서 돈 쓸 데가 없어요. 최연준이 웃었다. 사람을 안심시키는 순박한 미소였다. 은성 씨랑 장모님 쓰기에 모자라지만 않으면 돼요? 은성의 심장이 무언가에 쿵 하고 부딪힌 것 같았다. 무력이 넘쳐나는 도시, 사랑조차 가격표가 붙는 이 시대에 이 남자는 자신의 전부를 아무런 계산 없이 그녀에게 맡긴 것이다. 그날 저녁, 은성은 풍성한 저녁상을 차렸다. 소박한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였지만 접이식 작은 밥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서 오랜만에 집밥다운 맛을 느꼈다. 은성은 자신의 저축을 털어 최연준의 옷을 사기 시작했다. 소매가 다른 정장은 버리고 백화점 할인 행사를 틈타질 좋은 셔츠 두어 벌과 넥타이를 샀다. 최연준이 새 옷을 입고 금이 간 전신 거울 앞에 섰을 때 은성은 새삼 깨달았다. 이 남자, 사실은 굉장히 잘생겼구나. 훤칠한 키와 깊은 이목구비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 못지않았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왔다. 늦가을 오후, 은성이 겨울을 날 김장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좁은 공간에서 울리는 구식 전기 벨소리는 유난히 날카로웠다. 은성은 손을 닫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짙은 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중년 부인이 서 있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은성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코트의 원단이 최상급이라는 것을, 그리고 목에 두른 스카프가 에르메스의 신상품이라는 것을. 부인의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올아 올려져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젊은 시절의 기품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가 최연준 씨 댁인가요? 부인의 목소리는 우아하면서도 절제되어 있었고 상류층 특유의 여유가 묻어났다. 네, 제가 아내인 김은성입니다. 누구신가요? 은성은 긴장하며 앞치마를 고쳐맸다. 연준이의 먼 친척 이모예요. 부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은성의 어깨 너머로 좁고 어두운 방 안을 쓱 훑어보았다.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은성은 서둘러 손님을 안으로 모셨다. 여분의 의자가 없어 침대에 앉도록 권해야 했고 자신은 물을 끓여 차를 내오느라 분주했다. 집에 있는 것이라곤 마트에서 산 인스턴트 커피와 저렴한 보리차 티백뿐이라 컵을 든 은성의 손이 부끄러움에 화끈거렸다. 죄송해요.
집이 좀 누추해서 은성이 미안한 듯 말했다. 부인은 딱히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김치를 담그느라 붉게 튼 은성의 손에 시선을 고정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부인이 불쑥 물었다. 네, 말기 암이세요. 은성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어두워졌다. 참 효녀네요.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핸드백에서 고급스러운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은성에게 내밀었다. 연준이 그 아이 팔자가 사나워서 어릴 때 부모를 다 잃었죠. 기왕 결혼했다니 뭐 해줄 건 없고 이 팔찌나 받아요. 내 작은 성이니까. 은성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것은 전체가 투명하게 초록빛을 띠는 비취 팔찌였다. 보석의 문외 아닌 은성의 눈에도 엄청난 고가품임이 분명했다. 어두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팔찌는 은은하고 고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이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너무 귀한 거라 받을 수 없어요? 은성은 즉시 뚜껑을 닫고 단호하게 상자를 밀어냈다. 이모님, 연준 씨가 비록 많이 벌지는 못해도 저희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뭘 바라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습니다. 부인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눈동자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 받아둬요. 연준이 10년치 월급은 될 텐데. 부인의 말투에는 은근한 떠보기, 심지어 약간의 유혹마저 담겨 있었다. 이거면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고 어머니 병원비 걱정도 덜 수 있을 텐데. 은성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 부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모님, 제가 돈을 벌었다면 애초에 빈털터리인 연준 씨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가난해도 사지가 멀쩡하니 천천히 벌면서 살면 됩니다. 제가 이 팔찌를 받아서 돈으로 바꾼다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건 연준 씨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저희 결혼에 대한 모욕입니다. 방 안에는 정막이 흘렀다. 한참 뒤 부인이 갑자기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이전의 거리감이나 탐색하는 기색이 사라지고 대신 진심 어린 따스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은성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좋아, 아주 좋아. 연준이 녀석, 눈은 확실하네. 그 이상한 이모님을 배웅한 후 은성은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그녀의 신경은 곧 다른 곳으로 쏠렸다. 엄마의 병세가 안정되긴 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최연주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달려와 은성의 어깨를 잡았다. 은성 씨, 내 친구 중에 안성병원에서 일하는 녀석이 있는데 장모님 정밀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주선해준대. 최연준의 눈이 놀라울 정도로 반짝였다. 아무래도 지난번 진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장모님 최근 안색이 너무 좋으시잖아. 말기 암 환자라고는 믿어지지 않아. 안성병원. 그곳은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이었다. 일반인은 진료 예약만 반년을 기다려야 하고 지정 특지는 꿈도 꾸기 힘든 곳이었다. 당신이 어떻게 거기에 친구가 있어요? 은성이 놀라서 물었다. 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알게 된 형인데 지금 거기서 행정직을 보고 있거든. 최연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아무튼 기회는 이때뿐이야. 내일 바로 장모님 모시고 가자. 검사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대기 시간도 없이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VIP 통로로 이동했다. 전국적으로 명망 높다는 그 전문의 교수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황송할 정도로 정중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시간은 은성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대기실 가죽 소파에 앉은 그녀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최연주는 줄곧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교수가 걸어 나왔다.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축하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천둥처럼 은성의 뇌리를 강타했다. 암이 아니라 심각한 폐진균 감염이었습니다. 증상이 매우 흡사하지만 약만 꾸준히 복용하면 2달 안에 완치될 겁니다. 교수가 검사 결과지를 은성에게 건넸다. 은성은 결과지에 적힌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내려다보았다. 예고도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맹렬히 몸을 돌려 최연준의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서름, 공포, 압박감이 그 순간 터져나왔다. 고마워요. 연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엄마는. 최연준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턱을 그녀의 정수리에 꿰고 본물처럼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은성 씨의 다 괜찮아요. 이제 내가 있으니까 다 잘 될 거예요. 그 순간 은성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것을. 단순히 고마움 때문이 아니었다. 위기의 순간에 이 남자가 보여준 듬직함과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는 돈은 없었지만 그녀에게 세상을 주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사탕을 하나 준 다음 호되게 뺨을 때리는 것을 즐기는 법이다. 엄마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주말, 은성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였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징. 은성은 물 묻은 손을 닦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고등학교 반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은성아,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동창회 있어? 강남 하얏트 호텔이야. 다들 너무 오랜만이잖아. 꼭 와야 해. 참, 강민준도 온대. 걔 이번에 완전 대박 나서 전교생 밥 다 쏜다더라. 강민준.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은성의 손가락이 굳어버렸다.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5년 전 비 오는 밤, 그 역시 강남이었다. 포르쉐 운전석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창문조차 다 내리지 않은 채 차가운 옆모습만 보여주며 말했다. 은성아, 우리 난 어울려. 넌 너무 가난해. 내 집안 형편이 내 앞길을 막을 거야? 헤어지자. 평생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 가난을 이유로 그녀를 헌신작처럼 버린 첫사랑이 이제는 부사장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은성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무의식적으로 베란다에서 엄마의 빨래를 널고 있는 최연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몇천 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바짓단을 걷어 올린 채 서툰 손놀림으로 옷걸이를 걸고 있었다. 독사 같은 열등감이 은성의 마음을 휘감았다. 동창회에 간다면 다들 남편에 대해 물을 것이다.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 백수라고.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월 250만 원 받는 말단 직원이라고? 이 속물적인 사회에서 가난은 원죄였다.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은 참을 수 있어도 최연준이 자신 때문에 모욕당하는 꼴은 볼 수 없었다. 안가 은성은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결심했다. 하지만 곧바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떴다. 은성아, 피할 생각하지 마. 너 결혼했다며? 신랑 어떤 사람인지 다들 궁금해해. 남편도 같이 데리고 와. 안 오면 너 사는 게 비참해서 못 나오는 줄 알걸. 명백한 악의가 담긴 도발이었다. 은성은 휴대전화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이가 갈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물이 빠져 희끗희끗한 실내복,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최근의 고생으로 눈가에 생긴 잔주름. 이게 지금 김은성의 현실이었다. 그때 빨래를 다 넣은 최연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은성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은성은 당황하며 휴대전화 화면을 껐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창회가 있다고 해서. 그럼 다녀와요. 최연준이 물을 따르며 웃었다. 은성 씨 요즘 너무 고생했잖아. 가서 기분 전환 좀 하고 와요. 하지만 은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다. 걔네들 되게 속물적인 애들이에요. 그리고
저 버린 전 남자친구도 온대요. 물을 따르던 최연준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물컵을 내려놓고 은성 앞으로 다가왔다.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게 했다. 은성 씨, 내가 창피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은성이 다급하게 부정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 그래요. 그 사람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최연준이 피식 웃었다. 그는 손을 뻗어 은성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손끝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다. 은성 씨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최연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당신은 내 아내예요. 어디든 내가 같이 가야죠. 그리고 나도 그 눈먼 남자 한번 보고 싶네요. 얼마나 괜찮은 여자를 놓친 건지 똑똑히 확인하고 싶거든요. 은성은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의 불안이 기적처럼 가라앉고 있었다. 토요일 밤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빛났다. 하얏트 호텔 연회장은 불을 밝힌 채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은성은 결혼할 때 샀던 옷장 속에 있는 유일하게 내세울 만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최연준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의 거대한 붉은 원목 문 앞에 섰다. 최연준은 오늘 은성이 사준 새 셔츠를 입고 있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의 훤칠한 체격 덕분에 피디 근사하게 살았다. 그는 은성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고는 다른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감싸 쥐었다. 안심하라는 눈빛이었다. 겁먹지 마요. 은성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에 1초간 정적이 흘렀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들을 향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탐색,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학교 퀸카 김은성 아니니?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과장된 스팽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걸어 나왔다.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은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거침없었다. 시선은 마지막으로 유행이 한참 지난 은성의 가방에 꽂혔다. 정말 귀한 손님이네. 난 또 못 오는 줄 알았지? 여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옆에 있는 최연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분이 그 신혼 남편? 듣자 하니 평범한 회사원이라며? 은성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인파의 중심에서 소란이 일었다. 맞춤 정장을 입고 손목에 금시계를 찬 남자가 걸어 나왔다. 강민준이었다. 5년 전보다 살집이 좀 붙었고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 특유의 번들거림과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술잔을 든 채 한 걸음 한 걸음 은성 앞으로 다가왔다. 마치 자신이 내다버린 헌 장난감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오랜만이다. 은성아.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조롱기가 가득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아무나 잡고 결혼했다며? 그는 최연준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곁눈질하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비웃음을 흘렸다. 이봐 형씨,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은성이한테 명품백 하나 사줄 능력은 되나?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들은 바늘이 되어 은성의 심장을 콕콕 찔렀다. 은성은 최연준의 팔 근육이 순간 딱딱하게 굳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여전히 곧게 허리를 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최연준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강민준은 기세가 등등해졌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건들거리며 은성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목소리를 낮췄다. 은성아, 지금이라도 후회되면 말해. 자존심만 굽히면 내 비서 자리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어? 내 남편 월급보단 확실히 많이 줄 텐데. 어때? 은성은 손에 든 가방을 죽일 듯이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굴욕감이 용암처럼 가슴속에서 들끓었다. 한때 깊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추악하게 변해버린 저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구경거리를 즐기는 동창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순간 찌푸려져 있던 그녀의 미간이 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곁에 있는 최연준을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모욕 속에서도 그는 담담하고 여유로웠다. 그의 눈빛에는 비굴함이 티끌 만큼도 없었다. 오직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뿐이었다. 은성의 마음이 거짓말처럼 차분해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최연준의 셔츠깃을 가볍게 정돈해 주었다.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는 아내처럼 다정한 손길이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강민준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강민준, 너 참 불쌍하다. 은성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해진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또렷하게 퍼져나갔다. 뭐라고? 강민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불쌍하다고 했어. 은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눈빛이 칼날처럼 예리했다. 돈 좀 있다고 내가 뭐라도 된 것 같니?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으면 내 속에 그 빈곤함이 가려질 줄 알아? 그녀는 최연준이 잡고 있는 손을 들어 올려 약지에 낀 몇만 원짜리 은반지를 보란 듯이 내보였다. 그래, 내 남편은 너보다 돈 없어. 호화로운 저택도 못 사고 명품 가방도 못 사줘. 하지만 우리 엄마가 아파서 절망했을 때 밤새 병상을 지킨 건 이 사람이야. 병원비 때문에 내가 속이 타들어갈 때 자기 월급 봉투를 통째로 내민 것도 이 사람이고, 내가 세상 끝에 서 있을 때 나에게 집을 만들어준 것도 이 사람이야. 은성의 목소리가 물기를 머금었지만 기세는 더욱 당당해졌다. 한 달에 얼마 버냐고 물었니? 250만 원 벌어. 하지만 그 250만 원, 10원짜리 하나까지 전부 다 깨끗한 돈이야.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이 담긴 돈이라고. 그런데 넌, 강민준, 너한테 돈 빼면 뭐가 남니? 은성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동창들을 한번 둘러본 뒤 다시 최연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빛이 더없이 부드러워졌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양심이나 진심 같은 거 말이야. 내 행복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내 행복은 바로 이 사람이야. 말을 마치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지만 가슴속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최연준의 손을 꽉 잡았다. 강민준 따위는 더 이상 안중에도 없었다. 여보, 집에 가자. 좌중의 충격과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은성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남편을 이끌며 거대한 붉은 원목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복도의 공기는 연회장 안보다 훨씬 상쾌했다. 은성은 최연준을 이끌고 호텔 정문까지 걸어 나왔다. 찬바람이 훅 끼쳐오자 그제야 등 뒤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최연준이 재빠르게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은성은 고개를 들어 네온 쌓인 불빛 아래 빛나는 최연준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에 용기가 빠져나가자 뒤늦게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나? 연준 씨를 더 난처하게 만든 건 아닐까? 미안해요. 은성은 발끝을 내려다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까는 너무... 은성 씨, 최연준이 말을 끊었다. 그가 불쑥 주머니에서 차 열쇠 하나를 꺼냈다. 평범한 열쇠가 아니었다. 날개 달린 비자, 벤틀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삑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호텔 정문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세단의 전조등이 번쩍였다. 발렛 파킹 요원들이 애지중지하며 지키고 있던 그 차였다. 유려한 차체는 밤의 어둠 속에서 마치 흑표범처럼 우아하고 위험한 광채를 뿜어냈다. 은성은 멍하니 서 있었다. 눈앞의 차를 보고 다시 손에 들린 열쇠를 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이게 뭐예요? 최연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고 정중하게 타라는 손짓을 했다. 영국 왕실의 집사처럼 절제되고 우아한 동작이었다. 반지 하방에서 허리를 숙이고 다니던 그 남자와는 딴판이었다. 타요, 여보. 최연준의 입가에 은성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약간은 도발적이고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좀 있어서요. 은성은 로봇처럼 뻣뻣하게 차에 올라탔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촉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불안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최연준이 차 앞을 돌아 운전석에 앉았다. 그가 몸을 틀어 공포와 혼란에 빠진 은성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더할 나위 없이 깊고 그윽해졌다. 방금 안에서 당신이 해준 말, 내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었어요. 그가 말하며 시동을 걸었다. 12기통 엔진의 중후한 배기음이 잠에서 깬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이제 우리의 진짜 집을 보여줄게요. 차는 서울의 번화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성북동, 대한민국 상위 1%가 모여 산다는 부촌을 향해 달렸다. 은성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안전벨트를 꽉 움켜쥐었다. 손끝에 닿는 금속 버클의 차가운 감촉. 그 순간 그녀는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차는 웅장한 대저택의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육중한 문이 스르르 열리자 기하학적으로 잘 다듬어진 정원과 성처럼 솟은 대리석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저택의 현관 계단 위에는 예전에 그녀에게 비취 팔찌를 건넸던 금원 친척 이모가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미소 띤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연준이 시동을 껐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가 고개를 돌려 은성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려 했다. 그의 손끝이 은성의 뺨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은성이 거칠게 뒤로 물러났다. 등이 차가운 가죽 시트에 쿵 하고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만지지 마요. 이 사이로 비집고 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끝이 갈라져 있었다. 최연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손끝과 은성의 창백한 뺨 사이는 불과 1cm도 되지 않았다. 차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계기판에서 새어나오는 푸르스름한 냉기만이 이 숨막히는 상황을 비웃는 듯했다. 은성은 눈앞의 남자를 노려보았다. 여전히 깊은 눈동자, 여전히 오똑한 콧날, 심지어 턱 밑에 거뭇하게 올라온 수염 자국까지 매일 아침 반지하에서 보던 그 얼굴 그대로였다. 하지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 정장에 쌓여 최고급 가죽 냄새가 진동하는 이 사치스러운 공간 안에 있는 그는 너무나 낯설었다. 공포스러울 정도로 낯설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진짜 집이에요? 은성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유리를 긁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짙은 선팅 필름이 붙은 차창 너머 어둠 속의 거수처럼 웅크린 저택을 바라보았다. 높이 솟은 철제 대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듬어진 관목들, 그리고 불을 환히 밝힌 유럽식 저택. 모든 디테일이 돈과 권력을 비명처럼 지르고 있었다. 불과 10분 전, 그녀는 속물들로 가득 찬 연회장에서 잔 다르크처럼 그의 가난을 변호했다. 행복은 돈과 상관없다고 외쳤다. 그 순간의 자신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 광대.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서 비극의 여주인공을 연기하는 불쌍한 여자. 은성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최연준이 손을 거두며 말했다.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은성에게 다가가려 했다. 작정하고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난 그냥 뭐요? 은성이 획 고개를 돌렸다. 붉어진 눈시울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녀는 독하게 눈물을 참아냈다. 그냥 내가 고작 몇백 원 아끼려고 콩나물값 깎는 거 보는 게 재밌었어요? 아니면 내가 당신한테 할인 매대에서 산 셔츠 사주고 기뻐서 날뛰는 꼴 보면서 성취감이라도 느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최연준이 다급하게 부정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은성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더듬었다. 손가락이 굳어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번의 헛손질 끝에 겨우 육중한 차 문을 밀어 열었다. 초겨울 밤의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차 안을 가득 채우던 사치스러운 향기를 몰아내고 은성의 핏기 없는 뺨을 때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차 밖으로 나갔다. 하이힐 굽이 값비싼 자갈길을 밟으며 자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존심을 짓밟은 소리 같았다.
은성 씨. 등 뒤에서 차 문이 닫히는 굉음과 함께 최연준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은성은 멈추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거짓말로 점철된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계단 위에 서 있는 그 인형을 보고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일전에 반지하 방을 찾아왔던 수수한 캐시미어 코트 차림의 그 먼 친척 이모가 저택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한복은 언뜻 봐도 최고급 본견이었고 조명을 받아 진주처럼 은은한 광택을 흘리고 있었다. 한 올 흐트러짐 없는 쪽진 머리에는 비취 비녀가 꽂혀 있었다. 일전에 은성에게 주려 했던 그 팔찌와 똑같은 최상급 비취였다. 이모님 아니, 호칭을 바꿔야 하나요? 은성은 계단 아래서 그 고귀한 여인을 올려다보았다. 입가에 처참한 미소가 걸렸다. 여기 안주인이세요? 아니면 이분도 당신들 시나리오에 나오는 배우 중 한 분인가요? 부인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걸음걸이에는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배어 있었지만 은성의 부서진 눈빛을 마주하자 깊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떠올랐다. 은성아. 부인은 은성 앞까지 다가와 손을 뻗었지만 은성은 슬그머니 그 손을 피했다. 나는 연준이 어미다. 그리고 안성그룹 이사장 강명숙이라고 한다. 강명숙. 은성은 귀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경제 뉴스에 관심 없는 그녀조차 들어본 이름이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했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재계의 거물. 그렇군요. 은성이 중얼거렸다. 몸이 휘청거렸다. 안성병원 행정직 친구라던 사람이 바로 이사장님 본인이었군요. 국내 최고 명의의 노진 판정도 당신들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였고요. 당신들 앞에서 감지덕지하며 펑펑 울던 제 꼴이 당신들 눈에는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은성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옆에 있는 차가운 대리석 기둥을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왜요? 은성은 뒤따라온 최연준을 보고 다시 강명숙을 보았다. 목소리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힘이 없었다. 안성그룹 회장 아들이라면 이 모든 걸 가졌으면서 왜 저 같은 사람을? 왜 고아 행세를 했어요? 왜 그 햇볕도 안 드는 반지하 구석에 기어들어와서 살았냐고요? 무서웠으니까요. 최연준이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은성을 만지려 하지 않고 두 걸음 떨어진 곳에 죄지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섰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냉철하기로 소문난 남자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다. 은성 씨, 난 이 바닥에서 자랐어요.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여자들, 결혼식 전날까지 재산 분할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위 진실한 사랑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때문에 심각한 불안장애까지 알았고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가슴 아플 정도로 진실했다. 난 그저 내가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나랑 같이 김치찌개 먹어줄 사람, 이 차가운 세상에서 내 언손을 녹여줄 여자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 실험용 쥐로 썼나요? 은성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데웠다. 가난으로 내 인성을 시험하고 어머니의 그 비취 팔찌로 내 탐욕을 시험했군요. 최연준 씨, 사람 마음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몰라요? 당신이 내가 몇천 원 아끼려고 바동거리는 걸 지켜볼 때 난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은성의 절규가 텅 빈 정원에 메아리쳐 멀리서 쉬고 있던 새들을 날려보냈다. 구경한 거 아니에요? 최연준이 맹렬하게 앞으로 나서며 은성의 뿌리침을 무시하고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떨리는 손을 자신의 가슴팍에 갖다 댔다. 은성 씨, 날 봐요. 그 반지하 방에서의 하루하루, 1분 1초, 난 전부 진심이었어요.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가 매달 월급이라며 가져다 주던 그 봉투였다. 이 250만 원, 나한테는 푼돈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내 옷 사주려고 점심 굶고 돈 모을 때, 나한테 고기 반찬 한번 해주려고 아이처럼 기뻐할 때, 난 정말로 내가 태어나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최연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애원이 담겨 있었다. 은성 씨, 내가 잘못했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거 맞아요. 하지만 맹세컨대 당신을 향한 내 사랑엔 불순물 하나 없어요. 병상에서 장모님께 사과 깎아드리던 사위도 진짜고,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마중 나갔던 남편도 진짜고, 당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한 최연준도 진짜예요. 은성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최연준의 손에 머물렀다. 그 손은 수많은 겨울밤, 그녀의 차가운 발을 품어 녹여주던 손이었다. 엄마가 위독할 때 떨지 않고 동의서에 서명하던 손이었고, 빛에는 반지하방에서 곰팡이를 닦아내던 그 투박한 손이었다.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다. 비 오던 날, 낡은 정장을 입고 카페에서 좋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남자. 좁은 부엌에서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양파를 썰다 눈물을 흘리던 우스꽝스러운 모습. 방금 전 연회장에서 세상의 비난을 등지고 자신의 손을 꽉 잡아주던 그 단단한 힘. 이 모든 게 연기라면 그의 연기력은 너무나 완벽했다. 눈빛의 온도까지 연기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아가. 강명숙이 다가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사실 연준이 이 녀석, 내 생각보다 더 바보 같은 놈이다. 그거 아니? 내가 그 팔찌 거절했을 때 이 녀석이 미친놈처럼 기뻐서 한밤중에 나한테 전화했단다. 엄마, 찾았어요. 내 영혼을 봐주는 사람을 드디어 찾았어요. 하면서 말이다. 강명숙은 소매 안에서 다시 그 익숙한 벨벳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초록빛 비취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이 녀석이 널 속인 건 잘못했다. 내가 때리든 욕하든 빨래판 위에서 손들고 있으라고 하든 내가 다 도와주마. 하지만 은성아, 널 향한 마음까지 부정하진 말아라. 이 세상에 자기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너의 남편으로만 살겠다는 남자를 만나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란다. 은성은 팔찌를 보고 다시 눈앞에서 금방이라도 자신을 잃을까 봐 공포에 질려있는 남자를 보았다. 찬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은성의 가슴 속에 있던 단단한 얼음 덩어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을 가라앉혔다. 최연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분노가 서서히 걷히고 복잡 미묘한 계산이 떠올랐다. 당신 매달 월급 나한테 다 가져다 줬다고 했죠? 은성이 불쑥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날선 기운은 많이 사라져 있었다. 그렇죠. 최연준은 멍하니 있다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그럼 그 부카드는 뭐예요? 아까 차에서 보니까 지갑에 블랙카드가 있던데. 은성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주부 구단의 살림꾼 모두가 순식간에 발동되었다. 부부라면서요. 솔직하겠다면서요. 그럼 앞으로 집안 경제권은 내가 관리하는 거 맞죠? 최연준은 멍해졌다. 눈을 깜빡거리며 이 급작스러운 화제 전환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 했다. 네. 내는 무슨 네예요? 은성은 코를 훌쩍이며 손등으로 얼굴의 눈물을 벅벅 닦아냈다. 그러고는 그를 매섭게 흘려보았다. 안성그룹 회장님 월급 통장, 당연히 상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비상금이라도 챙기시겠다는 건가? 순간 최연준의 얼굴에 환희가 폭죽처럼 터졌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따냈을 때보다 더 밝고 더 바보 같은 표정이었다. 낼게요. 전부 다 낼게요. 최연준은 허둥지둥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든 모든 카드와 현금, 심지어 신분증까지 몽땅 꺼내 은성의 손에 쥐어주었다. 비밀번호는 은성 씨 생일이야. 전부 다. 손에 들린 천문학적인 불을 상징하는 이 플라스틱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은성은 마침내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 젖은 웃음이었고 폭풍우를 뚫고 마침내 무지개를 본 사람의 안도감이었다. 바보. 그녀가 두 팔을 벌렸다. 최연준은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그녀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았다. 자신의 뼈와 살 속에 그녀를 새겨넣기라도 하려는 듯 강한 힘이었지만 은성은 밀어내지 않고 차갑지만 더없이 따뜻한 그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이 추운 겨울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저택마당에서
두 영혼은 마침내 아무런 장벽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더 이상의 거짓말도 시험도 없었다. 오직 이 잔혹한 세상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두 개의 심장만이 이 순간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시간은 한강 물결처럼 소리 없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초여름의 햇살이 연초록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렸다. 안성저택의 뒤뜰,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던 값비싼 관목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생기 넘치는 텃밭이 들어서 있었다. 빨갛게 익은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싱싱한 상추 잎에는 아침 이슬이 영롱하게 맺혀 있었다. 유럽풍 저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촌스러운 텃밭이 묘하게도 평화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은성은 남산만하게 부른 배를 안고 푹신한 쿠션이 깔린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지만 시선은 줄곧 텃밭을 향해 있었다. 천천히, 천천히.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멀지 않은 곳에서 엄마의 다급하면서도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외침이 들려왔다. 병석에 누워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노인은 이제 혈색이 돌고 눈빛이 형형했다. 그녀는 호미를 든 채 최고급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추에 물을 주는 남자를 지휘하고 있었다. 장모님, 이쪽 흙이 좀 마른 것 같은데요? 최연준이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었다. 손에는 볼품없는 플라스틱 물뿌리개가 들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빙구 같은 웃음이 걸려 있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물은 잎이 아니라 뿌리에 주라니까. 몇 번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 엄마는 입으로는 타박하면서도 얼굴에는 햇살보다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얼른 가서 은성이 과일이나 깎아주게. 여긴 내가 할 테니까. 분부 받들겠습니다. 장모님. 최연주는 즉시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헐레벌떡 은성에게 달려왔다. 그는 은성 곁에 쭈그리고 앉아 둥근 배에 귀를 갖다 댔다. 곧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벅차오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바보의 표정이었다. 우리 아가 오늘 얌전했어? 엄마 발로 안 찼어? 은성은 웃으며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수많은 검은 머리칼의 감촉이 생생했다. 아가는 얌전한데 아빠한테서 흙냄새가 진동하네. 은성이 짐짓 코를 쥐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게 바로 자연의 향기, 행복의 냄새지. 최연주는 개의치 않고 은성의 손을 잡아 입술에 가져갔다. 쪽 소리 나게 입을 맞췄다. 은성씨, 고마워요. 뭐가요? 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줘서. 최연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깊고 진지했다. 안성그룹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요. 그는 은성을 가리키고 텃밭에서 분주한 장모님을 가리키고 저만치서 예쁘게 깎은 과일 접시를 들고 걸어오는 강명숙을 가리켰다. 시어머니 강명숙 또한 더 이상 차가운 철의 여인이 아니었다. 편안한 홈웨어 차림의 그녀는 은성 곁으로 다가와 능숙하게 멜론 조각을 찍어 며느리의 입에 넣어주었다. 자, 받아 먹어라. 제주도에서 방금 공수해온 거야? 꿀맛이다. 은성은 멜론을 베어 물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엄마는 건강하게 웃고 있고 고독했던 재벌 시어머니는 자상한 할머니가 되었으며 비 오는 밤 절망 속에서 기도하던 그녀를 구원해준 남자는 지금 그녀의 발치에 앉아 그녀를 보물처럼 바라보고 있다. 1년 전 구청 앞에서 혼인신고서를 쥐고 떨던 자신이 떠올랐다. 반지하방에서 동전 지갑을 털며 살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250만 원에 팔려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녀는 그 종이 한 장의 계약으로 온 세상을 얻었다는 것을. 여보. 은성이 나직하게 불렀다. 응. 최연준이 고개를 들었다. 다음 달 월급날 잊지 말고 상납해요. 여전히 250만 원인가? 최연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나뭇가지에 앉은 까치를 놀라게 할 만큼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여보. 이제부터 내 모든 것, 내 목숨까지 전부 상납할게. 한도 없이.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이 늦게 찾아온, 그러나 무엇보다 묵직한 행복에 박수를 보내는 듯 했다. 은성의 얼굴 위로 햇살이 쏟아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따스함을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었다. 그 어떤 소설보다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